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된 경산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모든 일이 해결이 된 이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꿈에서라도 꿔본 적이 있으실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뿐이라면서 자식들도 아닌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일 말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우리 아들들이 최고야. 며느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떠받들며 살아야 해. 외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결국에는 의지할 사람이 며느리밖에 남지 않아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살려달라고 빌게 된 그날의 일을 어떻게 다 설명하면 좋을지 사연을 시작한 지금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글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두서없이 기억이 나는 대로 사건을 풀어가게 될 것 같아 조금 걱정이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를 맞아 가진 재산을 전부 뜯긴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공장 일이라도 하라는 건지 긴장이 많이 되었었죠. 부모님께서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셨고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 나이 38살, 대학도 나오지 못한 채로 기울어진 집안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겠다고 페인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월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실직자나 다름없는 데다가 가진 재산까지도 전부 잃었지. 조만간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지. 믿을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돈도 되지 않는 페인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차지 않으셨겠죠. 그러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편한 건 아니지만 내가 듣자 하니깐 경산에 말이야 아주 땅이 넉넉한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자리에 시집가면 더 볼 것도 없을 텐데 말이야. 어때? 한번 나가볼 생각은 없니 손자리에? 경산이 어디야? 아니 엄마,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디 멀리까지 시집을 보내야 돼? 난 싫어. 경산이라고 해도 다 같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그리고 그 집에 무조건 시집을 가라는 게 아니야. 그 집에서 너를 마음에 들어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라니까. 엄마는 아직 28살밖에 안 된 딸을 돈 때문에 팔아치우고 싶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팔아치운다니. 우리가 무슨 포주냐? 그런 짓을 하게. 딸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랑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나를 땅 부잣집으로 팔아 넘기겠다는 거잖아. 그 집 아들 무슨 하자 있대? 다리가 없대? 정신이 온전치 못하대? 뭔데? 아니면 어디 아픈 사람 병수발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야? 야, 너는 드라마를 얼마나 본 거야? 그냥 땅 부잣집인데 시골 사람들이라서 꼬장꼬장한 거 말고는 뭐 없다더라. 그런 사람이 왜 집안 다 기울어진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 아휴, 그게 말이다. 아이,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엄청난 개차반이라고 하더라고. 어느 아들이랑 선을 보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결국에는 개차반인 아들 장가 보내려고 집안 기울어진 여자를 찾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개차반인 아들이 손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아들이 손자리에 나오는지는 모른다니까. 뻔하지. 이상한 아들놈 결혼시키려고 이런 짓 하는 거지. 저는 죽어도 그 선자리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하나뿐인 딸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것까지 제가 꼭 집안 사정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내비쳤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리가 아까워도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몇 날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된다고 애원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유, 얘 솔직히 이 좁은 동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겠니? 여기 잘난 애들은 죄다 서울로 떠나고 어디 모질한 애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놈들은 다른 애들이 벌써 다 채갔다. 너 이러다가 이 동네 안 떠나고서는 시집도 못 가 이거사. 우리가 뭐 돈 때문에 그러겠니? 네가 시집 못 갈까 봐 그러는 거지. 정말 알겠어. 딱 한 번이야, 한 번. 내가 딱 한 번만 그 자리에 나가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도망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선자리 같은 거 안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결국 부모님의 성화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요? 성격이 개차반이긴커녕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남자가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살짝 마음이 플러스로 움직였는데 대화를 나누는 내내 통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쉬는 날에는 집에서 꼼짝 않는 것도 물론이고 목표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끈기를 가지고 해내는 성격도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지역과는 꽤 먼 거리에 살고 있고 경상도 남자이고 또 굳이 가난한 집 딸과 선을 보겠다는 말에 의심도 들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으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듣기로는 땅이 꽤 많은 집 아드님이라 들었는데 괜찮은 조건의 여식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와의 선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원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겠죠.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이 자리에 동생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민정 씨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였지만 제 동생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제 동생이 사실 한 번 장가를 다녀왔었어요.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떻게든 골칫덩어리 치우려고 선자리에 내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어제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 자리에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씨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제가 대신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선을 보려고 했던 사람은 승우 씨가 아니었군요. 그런 셈이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말은 했지만 저는 민정 씨가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마음에 꼭 들었다고 말을 해주는데 사실 저도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약속을 잡았고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양쪽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에서는 별말 없이 허락을 해주셨고 친정에서는 아주 호들갑을 떠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에 땅이 많으니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제 옆구리 콕콕 찔러가면서 그 자리에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결혼까지 하는 게 누구 덕이냐면서 주책 맞은 소리까지 하시더랍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저처럼 선자리를 통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시집을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 시대인가요? 제가 결혼하던 시기만 해도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있었지만 저는 뭐 워낙 시골에서 자랐고 그렇게 시집 가는 경우가 주위에도 꽤 많았기 때문에 별 변함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회사라기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이름은 무역회사지만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시장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었죠. 저희의 생활비 대부분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재산을 전부 받은 시어머니께서 책임을 져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저희에게 신혼집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친정은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시집 보낼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빚을 져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알고 보니 도련님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저랑 비슷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덜컥 겁을 먹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도 느꼈지만 꼬장꼬장하게 생기셔서 보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시어머니 방에 있었던 둥그런 화병 같은 것을 깬 적이 있었어요.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것이었는데 길쭉하게 생긴 것이 아닌 둥그렇게 생긴 것이었죠.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라서 장식이겠거니 하고 닦다가 생각보다 무거워 그대로 깨트리고 말았어요. 비슷한 것을 하나 사다 두어야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깨진 화병을 보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게 정말 너는 애가 조심성도 없이 비싼 것을 깨트리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 몸뚱이 값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물건인데 감히 이걸 깨트려? 물건 귀한 것도 못 알아보고 손만 닿았다 하면 아주 산산조각을 내는구나. 산산조각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어? 너 당장 원상복구 시켜.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 어머님. 깨진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을까요? 에라이 손도 야무지지 못한 거사. 네가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당장 가서 조각조각 난 것을 붙이던가. 아휴 아까워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고 귀한 것을 깨트렸다며 원상복구를 시키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죠. 물론 제가 귀한 것을 깨트린 건 잘못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조각이 난 도자기를 다시 붙여오라는 요구는 너무하다 싶었죠. 방에 조각난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본드와 한참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는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해? 아니 이 조각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왜 일일이 붙이고 앉아있어? 당장 버려. 그러다가 손 다쳐. 쓸데없이 다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 어머님께서 귀한 거라고 붙이라고 해서 실수로 깨트렸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귀한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엄청나게 내셨는데 이거 진짜 비슷한 거라도 구해와야 하나? 뭐? 이걸 귀한 거라고 했다고? 참, 이거 오래된 요강인데 아버지께서 병으로 누워 계실 때 간간히 사용했던 거야.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고. 아유 엄마도 참 별걸 다 속여먹네. 저는 그 말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작 요강으로 쓰는 도자기를 가지고 귀한 것이라면서 저에게 붙여내라고 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저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낸 일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죠. 그때 처음으로 참 서럽더라고요.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콩고물을 기대한 부모의 요구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일 하나 더 시키려고 이런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게 참 억울하고 열이 받았어요. 어머님, 이거 요강이라면서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버리려고 했던 물건이라던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이런 걸 다시 붙여오라고. 얘는 요강도 귀한 물건이다. 화장실 가기 힘든 상태에서 사용하는 귀한 물건. 너는 애가 물건 귀한 줄도 모르고 똥 오줌 받는 물건이면 다 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클러 먹었어. 어차피 요강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제가 그럼 요강 하나 사올게요. 그럼 되잖아요. 어이시구, 네가 쓰는 그 생활비는 네가 벌어온 돈이냐? 시집 온 뒤로 일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 많어. 타 지역에서 시집을 온 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생활비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요강값을 천하게 여긴다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 말에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동네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더니만 저에게 또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이 늙은 노인네를 혼자 버려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이야? 너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니? 어머님이 뭐가 늙으셨어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아직 50대밖에 되지 않으셨으면서 늙은 노인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말에 토달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 꼭 붙어서 내 수발이나 들어. 배고프니까 얼른 가서 밥부터 해와라. 아유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어. 괜히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헛바람 들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집안일이나. 집안이 단단해야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저를 감시하셨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들 하나는 잘 낳았다고 칭찬 한마디를 건넨 뒤로 아이를 저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셨죠. 젖을 먹어야 하는 시간 말고는 아이를 안아볼 수조차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 아이를 데려가셨죠.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저를 낯설어 할 정도였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잠잘 때도 본인 방으로 데려가시는데 서운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친정집이 사기를 맞고 돈을 다 날리면서 빚이 죽죽 늘어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다며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아까워서 사돈 댁에 뭘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이렇게 대를 이을 아들을 떡하니 낳았으니 내가 그 정도 포상은 해야 하지 않겠니? 친정집에 가서 빚이 얼마인지 알아오거라. 내 바로 돈 쥐어준다고 해. 아들을 낳았기에 망정이지. 딸을 낳았으면 쫓겨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곧 이어 둘째를 낳았고 둘째 또한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께 그나마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었거든요. 청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청력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시에 들릴 수 있는 보조기구 같은 것을 끼고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값이 만만치가 않았죠. 여전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싼 보조 장치를 끼려면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미 둘째에게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아이를 위한 돈을 쥐어주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다가 나도 하자 있는 놈을 낳았어. 아유 내가 답답해서 원. 너희 집안에 어디 기머거리 있나 한번 살펴봐라. 우리 집안에는 그런 하자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장손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망정이지. 아유 만약 장손까지 문제 있었으면 너는 그냥 옷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로 쫓겨났을 거야. 아웃이라고 아웃. 저는 둘째 아이가 아픈 것이 제 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수화를 배웠는데 수화를 쓰면 시어머니께서는 등짝을 때리셨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 아팠어요. 아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눈치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입모양으로 말을 알아듣기도 했고 큰 소리가 나면 작게나마 들을 수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저희 둘째 아들을 장애하라고 하자 있는 놈이라고 말을 할 때마다 알아듣곤 했거든요. 예, 어디 집안에서 수화를 쓰고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우리 장손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쓰지 말랬지? 그러다가 우리 장손도 수화만 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어디 하자 있는 놈을 낳아와서는 집안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어. 장애가 있는 애를 왜 그렇게 귀하게 돌아? 돈 아까워 죽겠네 정말. 어머님, 그래도 제 배를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못 듣는다고 해서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애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눈칫밥이라도 챙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 불운한 기운이 우리 장손까지 덮치면 어떻게 하냐? 아주 불운한 기운을 타고 났다면서 장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둘은 가까이 붙어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귀머거리 증상이 장손에게 들러붙으면 안 된다면서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둘째 아이가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치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찍소리조차 할 수 없었죠.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사무실이 망하게 되었다면서 손을 놓고 시어머니가 주는 생활비에 전부 기대가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에 붙어서 아이들이나 케어를 해주지 늘 도련님이랑 밖에 나가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형제 간의 우애가 어찌나 좋은지 집안에서 집안일에 시어머니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저는 죽을 맛이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이해를 해주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도 40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막막했죠. 둘째 아이의 증상은 차도가 전혀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합세하여 저에게 둘째 아이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언어 치료라는 게 보편화되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눌하게 말을 하는 둘째 아이가 똑바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할 텐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 나갈 수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 정녕 진심으로? 쓸데없는 짓이야. 언어 치료인지 모식갱인지 안다고 다달이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장손에게 공부 하나를 더 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더욱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지 않니? 청력이 완전히 손실될 위기라면서 왜 자꾸 그런 놈에게 돈을 쏟아붓겠다고 그래? 저는 그래도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안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죠. 첫째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집에서 조금 멀리 있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했어요. 하루는 지각을 하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차를 타고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침부터 일찍 일이 있다고 나간 터라 도련님이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먹고 돌아와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늘 밤마다 게임방에 가거나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내기당구를 치던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애를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 도련님도 생각이 없는 게 술을 마셨다고 말을 했으면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용돈 10만 원 줄 테니 애 학교 좀 데려다 주라는 말에 술이 덜 깬 것을 말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도련님은 그대로 전봇대를 박았고 전봇대를 박으면서 생존 본능이 있었던 건지 핸들을 틀어버렸죠. 그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희 아들이 사고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었고 장장 3개월 동안 뇌가 부은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죠. 저도 저였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는 법을 까먹었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도련님께서는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난리를 치셨죠. 아이고, 우리 장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죽으려면 하자 있는 놈이 죽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이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둘째 아예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애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장손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지만 제 슬픔이 다 가시기 전에 도련님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처벌을 받기 무서우니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것이었죠. 형수, 나 지금 감옥 가면 죽어요. 이 나이에 감옥 가서 내가 어떻게 버텨. 합의금이고 뭐고 가족끼리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합의했다고 치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 좀 써주라니까. 그러면 그냥 벌금 세게 두들겨 맞고 끝난다고요. 도련님, 술 마시고 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도련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도련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요? 살인자라고요, 살인자. 아니 그러니까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다가 왜 돈 찔러주면서 운전을 시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거절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 조카를 위해서. 나라고 뭐 이런 사고를 내고 싶었겠어요? 실수였잖아요, 실수.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안 한다고 했어야지. 돈 10만 원에 눈이 멀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야, 늦으면 생활기록부인지 뭔지 들어간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와줬더니 사람을 뭐 살인자로 몰아?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도련님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라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고 합의를 했다고 말을 하라 했어요. 물론 도련님이 밤새 술을 마시고 왔을 거라 생각도 못하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저도 잘못이 있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죽어도 못 해준다고 버텼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끼어드시더라고요. 도련님을 진짜 감옥에 보낸다 한들
그곳에서 썩게 만들 순 없지 않냐고 탄원서를 쓰라고요. 그러면 둘째 치료는 받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덕에 벌금을 무척이나 세게 맞긴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일 없이 죄를 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우리 둘째에게 들어가는 치료비 또한 발목을 잡았고 저희 친정에서도 저와 둘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을 돌처럼 아무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살다 저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삭신이 쑤시고 시도 때도 없이 열이 오르고 몸도 축축 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어요. 눈치만 빤해서 하루 종일 제 기분만 살펴보는 아들에게도 미안했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하는 날이 늘어갔죠. 말 잘 듣던 며느리가 나이 40대 후반에 반항을 하고 집안일에 손도 놓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어 제 눈치를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나이 70을 넘기셨을 때였죠. 하루는 집안에서 갑자기 터져버린 우라통을 꾹꾹 눌러가며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은행을 좀 가보셔야겠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텐데 그날따라 은행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볼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집에 있어. 그런데 불안해 보이는 그 표정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쎄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와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했을 텐데 그날 제 촉은 조금 남달랐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전화 같은 거 받으셨어요? 누가 납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검찰 사건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 어떻게 알았냐? 내가 안 쓰는 통장을 어떤 호루 자식이 범죄에 사용했다고 내 계좌가 전부 털렸으니까 돈을 뽑아다가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라 하더라. 이러다가 내 전 재산 다 털리게 생겼다고. 어머님,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은행에 가실 게 아니라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당장 경찰서로 가요. 무슨 소리냐? 검사라고 검사 인증까지 받았는데 나한테 무슨 검사 명찰까지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런 건 조작이 가능하다고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스피싱 당한 사례 보시면 어머님이랑 똑같이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돈 뽑아오라고 했다가 전 재산 날렸다는 거 보이시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기사들을 쭉 훑더니만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다 사기란 말이냐? 그 외에 뉴스에서만 보던 보이스피싱이라고? 네, 어머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갔으면 정말로 전 재산 뜯기는 거였다고요. 아이고 이 망할 놈들. 아주 그냥 내 돈을 싹 가져가려고. 이 망할 것들. 아니 칸이 콩알만해졌네 정말.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이스피싱에서 구해낸 다음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시집 온 지 거의 20년이 되어서야 시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된 것이었죠. 평생 본인의 재산을 꽁꽁 싸매고 살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내놔라 하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치 첫째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둘 챙겨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장애아 취급하시면서 은근히 무시가 섞인 말도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치료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고 성인이 되면 보청기도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가 저에게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서 시키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지난 20년의 상처가 있으니 살갑게 굴지는 못하더라도 시어머니께 먼저 말도 붙이고 나가서 밥을 사 먹자고 졸라보기도 하고 그랬죠. 20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외식 한 번 없이 집에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슬쩍 밥을 나가서 사 먹자고 하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와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며느리였다. 그래도 이렇게 묵직하게 버텨내고 아직까지 내 며느리로 있는 걸 보면은 단단하긴 한 모양이야. 둘째 며느리는 말이다. 아유, 내 시집살이를 3년도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 그때만 해도 아주 멀쩡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 나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아주 지 형 따라 개차반으로 변하더라. 네? 도련님이 멀쩡했었다고요? 지금은 허구한 날 밖에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시잖아요. 이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그랬지. 결혼한답시고 동네 어디 사무실에 취직을 하더니 멀쩡하게 애 낳고 사는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일 다 그만두고 다시 저렇게 놀기 바쁠 줄 누가 알았겠냐. 저는 살짝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선자리에서 저에게 개차반인 건 동생이라고 본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20년이 넘어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그 선자리에 나올 사람은 남편이었고 성격이 개차반인 것도 남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직장도 있고 가정에 나름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개차반이라고 했던 인물이 도련님인 줄 알았죠. 결혼 생활 5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맨날 첫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노름을 하고 하는 것이 도련님에게 물들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저는 그냥 세상이 남편을 변하게 만든 것인 줄 알고 언젠가는 돌아오겠거니 하며 버티고 또 버텼는데 원래 그런 놈이었다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 후회의 복잡한 감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온전치 못한 마당에 제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러던 도중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호출한 거죠.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항상 주차 때문에 이웃들이랑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주차 공간에다가 꽃갈콘처럼 생긴 칼라콘을 세워두고 주차를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친구들을 만난다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칼라콘을 세워두고 나갔었는데 시어머니께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나가서 후딱 치워주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아들이랑 같이 독감에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라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나가셨죠.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남편 도련님이 집에 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힘들게 몸을 이끌고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칼라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갔죠.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신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집에서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 라이트가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이 이제서야 도착을 한 거죠.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있으니 남편이랑 도련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형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정신 차려봐. 형 빨리 119 불러. 찬 공기에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119에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게 되었죠. 응급실에 들어가서 각종 검사를 하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의식이 온전치 못하셨어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주렁주렁 약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환자 본인의 의지인 건지 뭔지 의식을 되찾으려는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화를 냈지만 방법은 딱히 없었어요. 검사 결과 머리에 큰 충격이 있었고 척추뼈와 다리뼈에 골절이 있는 걸 봐서는 차에 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주택가 골목이어서 CCTV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동네였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지난 밤에 과도한 전력 소비로 동네 전체가 3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주택골목에 설치가 된 CCTV에도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서 고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딱 시어머니께서 이런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뺑소니 소견이 나오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를 부탁드렸는데 남편이랑 도련님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야 진술을 받던 뭘 하던 할 거 아니냐면서 치료와 병간호에 힘을 쓰자고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와는 사이도 좋았던 것보단 나빴던 게 더 많았고 늘 저 노인네 언제 황청일 건너나 생각했었는데 미운 정도 전기라고 의식도 못 찾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병실에 가서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남편이고 도련님이고 자식들이면서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누워있음에도 관심이 하나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은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가는데 계속해서 병원에 저렇게 냅두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우리 엄마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럼 어머니를 포기하자는 얘기야? 호흡이 붙어있고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평생 믿기만 했던 어머님이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나조차도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돈줄도 다 쥐고 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 엄마가 의식을 찾아야 병원비도 내지. 엄마가 의식을 평생 못 찾으면 저 빚은 누가 갚을 건데 당신이 갚을 거야?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포기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3주일 내내 병실에 찾아와서 도련님과 남편은 안타까운 얼굴을 하며 저에게 고생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시어머니를 놓아주자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하루는 제가 집에서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병간호를 부탁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둘째 아들에게 남편이랑 같이 병실에 가보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루를 쉬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만 저희 아들만 덜렁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어차피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별일 없을 거라고 자고 있으라고 했다네요. 제가 아들에게 집에 가라고 했더니만 하루 쉬어서 되겠냐고 본인이 하루 더 있겠다며 저에게 밥 사 먹을 돈 5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보호자 식사가 나오고 있긴 했지만 병원 밥이 맛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돈을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병원에 들렀다가 오겠다면서 연락을 했고 아들이 거기 있으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저랑 바톤 터치를 하자고 했죠. 남편이랑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병원에 가서 잠든 시어머니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와서는 저에게 정말 포기를 하시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포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드님들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분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냐고 연명 치료를 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요. 지금 바이탈도 무척이나 안정적이고 회복도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환자분의 의식만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 저희 의료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해드렸지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장기 기증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몸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에도 생명 연장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의료진들이 설명을 해주고 사라지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의식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누워 계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늘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께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걸 되보니 제 마음이 다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싫고 미웠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어머님, 빨리 의식을 되찾으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서 아직도 꿈속을 헤매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잡고 있던 시어머니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공포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시어머니의 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여태까지 의식을 잃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였죠. 제가 너무 놀라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이 눈치를 주셨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죠.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주변을 확인하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 형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범은 우리 아들들 여기 온단 소리 없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니 어머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니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예,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빨리 당장 경찰부터 불러라. 네? 경찰을 부르라고요? 뭐 이렇게 굶떠 시간 없으니까 얼른 불러. 경찰을 부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사고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셨나 보다 뺑소니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시는구나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건 접수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뺑소니 범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네, 똑똑히 기억하고 말고요. 우리 아들들이 범인입니다. 그 말에 경찰도 저도 서로 시선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정신을 막 차린 시어머니께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야 범인으로 아들들을 지목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회복도 잘 되었다는 의료진의 말에 경찰은 시어머니께 정말 아들들이 범인이 맞냐는 질문을 재차 했습니다. 맞다니까. 내가 봤다고. 칼라콘을 치워달라고 해서 치우러 나갔더니 이 망할 놈들이 그대로 나를 차로 치웠다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지 뭐냐. 음주운전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대로 다시 출행량을 치더라고. 어머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도 없어서 어머님이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진술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 이와 도련님이 범인이 맞다고요? 아이고 답답해. 진짜라니까. 그리고 증거 있다. 침대 밑에 보면 녹음기가 하나 있을 거야. 나도 내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내게 벌어진 일이 진짜인가 아닌가 했는데 이놈들이 글쎄 병원에 찾아와서는 내가 의식을 되찾은 줄도 모르고 지들이 음주운전으로 실수로 일으킨 사고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고. 이대로 엄마가 의식을 되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딴 소리를 하지 뭐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 왔을 때 녹음기를 사오라고 시켰다. 침대 밑에 정말 작은 녹음기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경찰들과 저는 바로 녹음기를 뜯어내 녹음된 내용을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도련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이대로 의식을 되찾으면 어떡해. 엄마가 우리 얼굴 봤잖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어야지. 완전 큰일이네. 진짜 이걸 어떡하냐.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연명치료 핑계대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몰라. 형이 먼저 술 별로 안 마셨으니까 운전하자고 했잖아. 나 이번에 잡히면 진짜 감옥 가야 한다고. 형 나 어떡해. 뭘 어떻게 자식아. 놓친 내 돈 꽁꽁 싸들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의식 못 찾으면 그냥 보내드리자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 그럼 지금 당장 보내드리면 안 되나? 지금 보내면 너무 빨리 보내는 것 같아서 티나잖아. 내가 의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명 연장 치료는 보호자들이 중단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럼 엄마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우리가 중단하면 되는 거잖아. 세게 봐서 그거 대충 치료 중단하자. 그러자고. 그래 그러자. 마누라한테 말 잘해서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 없다고 하면 되겠어. 우리 마누라 어차피 둘째 치료받는 걸로 뭐라 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 너 알지? 그럼 우리는 죄 지은 거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엄마 재산 나눠 가져서 앞으로 더 신명나게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싸구려 녹음기라 음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도련님의 대화가 정확했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칼라콘을 치우러 나왔을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시어머니를 실수로 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사고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뺑소니를 치기로 결심한 거죠.
음주운전은 동승자까지 처벌을 받게 되니 남편 또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묻어두기로 했던 겁니다. 아니, 어머님, 이 녹음기는 어떻게 설치를 하셨는데요? 그저께 손주가 왔을 때 부탁을 했었다. 아니, 너도 한통속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을 못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둘째 손주야말로 결백한 인간이겠구나 싶어서 내가 부탁을 했지. 너에게도 비밀로 해달라 하니 글쎄 밥 사 먹을 돈을 달라면서 녹음기를 사왔다고 하더구나. 저 녹음된 내용은 어젯밤에 아들들이 잠깐 와서 나눈 대화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 몰래 이런 일을 도왔을 거란 생각도 못했죠. 평생 시어머니께 구박만 받았던 둘째 아들이라 도와달라는 말에 도움을 드렸다는 것도 의외이기도 했고요. 결국 둘째 아들 남편 도련님까지 전부 병실에 오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녹음기를 설치한 게 본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청력을 거의 손실한 상태라서 남편과 도련님의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지키고 있는 사이 도련님과 남편이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진술해 주었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발뺌을 하다가 녹음 증거가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낳아주신 어머니이신데 지금 어머니가 깨어나게 되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치료를 중단하자고 했던 거야? 아니, 그게 우리도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고 엄마가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명치료를 하는 것보단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이 망할 놈들, 내가 의사가 눈치를 챌까봐 의사한테도 미리 범인 잡는 것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모른다. 보호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들들이 범인이요 하고 말했다가 일을 그르칠까봐 내가 얼마나 빌었는데. 결국 남편과 도련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녹음 파일도 파일이었지만 차에서 시어머니의 사고 흔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꼼꼼히 지운다고 세차까지 한 것 같았지만 무슨 과학수사에서 쓰는 용액을 사용하니 차량 밑바닥에서 흔적이 드러나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이 현장에 뒤늦게 아무렇지 않게 나타난 점, 신고 접수 당시 같이 있었기에 경찰들도 의심을 하지 않아 차량을 수사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의 진술로 차량을 검사해보니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실수로 시작된 사고였지만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께서 다친 걸 알았지만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게 무서워 사고 현장을 대충 수습하고 멀리서 누군가 나타나 시어머니를 발견할 때까지 숨어 있었다는 점이 고의성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평소 시어머니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게 아니냐는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정말 그들에게는 개차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고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알고 난 뒤 계속해서 의식을 잃은 척 가만히 누워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느껴졌어요. 물론 저에게까지 비밀로 해가며 우리 아들이 녹음기를 사다 붙여놓았다는 것도 칭찬해 줄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음주운전 동승자이긴 했지만 사고가 났음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덮으려고 했던 점이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 징역 1년이 나왔어야 했지만 초범이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었고, 도련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번의 사건과 주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도련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음에도 이 정도 벌밖에 나오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변호사 선임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저 정도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포승줄에 묶여 이송이 되는 와중에도 그 3년이 너무 길다면서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며 저에게도 제발 단원서를 써달라고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아픈 아들 핑계까지 들먹였지만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벌이고도 징역형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남편 놈이 황당해하며 이혼 소송이 웬 말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께서 죽어도 이혼을 해야 한다고 저런 인간이랑은 연을 잘라야 한다며 선임해주신 변호사님께서 일 처리를 잘 해주신 덕분에 저는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자료는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아들들이 찾아올까 무섭다 하시며 있는 재산을 다 털어보아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시니어타운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평생 나오지 않으실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위자료를 비롯해 둘째 아들을 위한 돈이라 하시며 3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도시에 나가 작은 집 하나 구해 어떻게든 아들과 살아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곧 20살이 되기 때문에 공부시키면서 저도 소일거리 해가며 돈을 벌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2번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서로 재수 없었거니 생각하고 2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자. 이 정도 위자료면 나도 줄 만큼 줬다. 저 또한 시어머니께서 어느 동네에 있는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민등록 등본 열람을 막아두었고 친정과도 시댁과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학교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 단단한 아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옆에서 열심히 아이를 위해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앞으로는 아들과 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시간을 쏟으며 살아보겠습니다. 저희 모자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